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충근 박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전략문제 전문가이십니다. 1952년생으로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셨고 미 텍사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세종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자유기업원 등에서 연구활동을 하셨고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나 언론인으로서는 드물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일찍부터 예견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이충근 박사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남북관계를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원래 배진영 기자님께서 여기 와서 강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강의할 군번이 안 되고 실력이 모자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국제정치 쪽으로 당신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와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용기를 내가지고 강의하러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지금 다시 박정희인가라는 그 글자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렇게 아쉬운 겁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처한 국제 상황, 국내 상황을 보면서 야 지금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키아벨리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 사상가가 모름지기 훌륭한 정치가 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자의 발톱입니다. 지도자는 허약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해야 되거든요. 국민을 끌고 가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사자의 발톱.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조건 무식한 폭력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우의 관계, 여우처럼 아주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박정희는 감히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벌리라는 사람이 지도자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가야 될 방향을 아는 사람입니다. 일로 가자. 일로 가야 돼. 방향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고슴도치형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는 여우형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세하게 아는 거가 많아요. 아는 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면 과장들도 할 일이 없어요. 과장 일까지 다 해버리니까. 그 벌린이라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은 나가는 방향을 잘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서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야 할 방향도 아는데 그 세부 내용도 또 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다 다리를 놓으면 좋겠구만 하고 그림 그린 거 보세요. 그림 그리고 보면 이 사람은 공학자입니다. 여기 다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참 갈 방향도 알고 그 세세한 내막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18년 동안 지도를 하고 이 나라를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박정희를 직접 피부로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승만 때는 좀 너무 어렸지만은 박정희는 대학을 다닐 때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느끼면서 살았는데 대학생들 다 그렇죠.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무지하게 싫어하고 아이고 우리는 왜 저런 대통령이 있는가, 좀 민주주의적인 대통령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그 10월 유신 했을 때 한번 우리 어머니 앞에서 이거랑 북한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야, 네가 정형외과 다닌다고 그딴 소리 막 짓거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박정희하고 김일성이를 비교해? 저는 12월 그해 72년 10월 17일 날 야, 이거 또 가을 한 학기 학교를 못 가게 생겼구나, 몇 달 동안. 이 생각에 분노한 나머지 이게 박정희나 김일성이나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뭐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뭐 절절하게 넘어온 것이죠. 이게 무슨 웃기는 자유 같은 그런 소리하고 앉아있냐 하는 이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박정희를 제가 박정희에 대해서 한 2012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박정희, 이승만 두 사람을 미국하고 관련시켜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내가 공개적으로 양심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해가지고 맨 끝 무렵에 제가 후회하는 나의 어렸을 적에 이런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을 후회한다 해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 써놨는데 박정희가 죽은 날 제가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관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텔레비 켜보니까 장성곡이 흘러나와서 그걸 끄고 우리 교관 친구 지금 부산대학 대학원장 하는 친구인데 걔네 집에는 저축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기분 좋을 때 우아한 기분을 낼 때 듣는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를 틀어놓고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떡을 해먹고 그날 즐겼습니다. 제가 그 행동을 지금 잘못된 행동임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라고 책에 한 페이지를 넣었는데 어떤 독자분이 그 페이지를 읽고서 이렇게 솔직하게 책 쓴 사람 처음 봤다라는 그 전화를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써놓고 이 글대로 파워포인트를 만들려니까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글은 글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제가 박정희 시대에 이 북한과 대결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장면 이런 것들을 그냥 대학에서 강의하듯이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는데 그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내용은 순서가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대동소이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왔는데 양쪽으로 있으니까 좌우군요. 좌우. 제가 어디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파들은 좌쪽에 있는 거 보시고 우파들은 우쪽에 있는 거로 보세요 그랬는데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썼던 책이 바로 저겁니다. 미국에 당당했던 한국의 대통령들. 박정희 대통령 센 사람입니다. 미국 갖고 논 사람입니다. 미국 갖고 놀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은 박정희를 미국에 죽으로 하는데 이승만 미국 갖고 논 사람이죠. 이승만은 미국이 아예 제거하려고 작전까지 짰던 사람입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박정희가 쓴 그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속으로 어떤 꿍한 것이 있구나. 그렇지만 겉으로는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고맙다는 것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미국과 참 투쟁을 해가면서 나라를 끌어간 대통령인데 그래서 책 제목을 미국에 당당했던 한국의 대통령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당당했던 두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일단 하여간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국제사회를 끌어가는 이 조그만 조각배의 선장입니다. 이 조각배의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라를 끌어갔던 사람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가 오늘 김일성하고 이제 박정희를 비교하는데 박정희가 우리가 이제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있으면 게임하기가 좋습니다. 혼자 뛰는 것보다 옆에 누가 같이 뛰어주면 내가 저놈을 앞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뛰는 것이 좋죠. 인도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잘 사는 건 별로 잘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손가락으로 먹어도 되고. 근데 이 인도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중국 봐라. 중국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뭐하냐 지금.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야, 쟤네들은 옛날에 못 살았는데 우리처럼 지금 잘 살지 않냐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경제발전 하듯이. 그래서 그 상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이론도 있죠. 갈등이 기능을 합니다. 적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더 빨리 발전하고. 근데 그 박정희는 이 김일성을 하나의 이 경쟁 대상으로 간주했고, 뭐 다른 말로는 북한과의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이겨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말로 그냥 게임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벌리고 그 게임에서 이겼는데, 박정희가 그 게임을 시작할 때는 북한한테 상대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북한보다는 우리가 원래 잘 살던 나라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건 뭐 몇십 년 전 역사도 모르는 얘기죠. 김일성이가 자기가 그 말한 것 중에 스탈린이 한 말은 법과 같다. 그리고 자기는 스탈린의 말에는 이의를 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저 김일성이를 우리 민족의 대표 선수고 민족주의의 본류로 보는데, 저 사람이 스탈린 동지의 말은 내가 거역할 수 없다. 하려는 대로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한 번은 스탈린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전쟁 계획을 써갖고 갔는데 스탈린이 보고서 야, 이걸 전쟁 계획이라고 써왔냐? 야, 임마 나가 있어. 그래갖고 바깥에 4시간 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시 써봤을 때도 안 되고. 그래서 6.25 전쟁은 소련이 전쟁 침략 계획을 써줬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민족 해방 전쟁입니까? 소련이 써준.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던 김학준 교수님이 이제 그 북한에 대한 큰 책을 썼는데, 북한 문구를 읽어보면 도대체 한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한글을 왜 이렇게 못 쓰느냐? 그 한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소련 말로 써준 것을 다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엉망개판이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김일성이를 민족주의의 본류로 보는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김일성이 한마디, 올바르게 한마디가 하나 있습니다. 올바르게 한 거가 뭐냐면은, 박정희하고 김일성하고 이제 대화를 72년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북한이 더 앞섰습니다. 이렇게 지표를 보면은. 근데 서울이 그래도 뭐 자동차도 많고, 빛도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김일성 이 부하들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갑자기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교시 내리는 말인데, 그 교시 내리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옆에서 보니까 잘 삐딱해가지고 안 보이네요.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바로 박정희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10년째 되던 그런 무렵이죠.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이거는 북한의 대남 정책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부럽다고요? 아닙니다. 꼰총광도는 자기한테 걸린 놈이 돈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꼰총광도가 딱 잡았는데, 이놈이 주머니에 돈 좀 몇 개 있으면 그냥 망하는 날이에요. 북한이 바로 꼰총광도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다 뺏으면 되니까 나만이 잘 사는 게 좋고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남한에 어떤 정부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평화가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는 북한하고 평화가 있었는데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는 북한하고 평화가 없다? 지금 한국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저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국에 어떤 종류의 정부라도 존재하는 한 평화는 다 가짜야. 바로 이것을 자기 부하들, 졸개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거는 우리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김일영 교수라는 분이, 성균관대학 교수라는 분이 건국과 부국, 이 책도 상당히 괜찮은 책인데, 여러분 뭐 한번 그냥 보시라고 제가 이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참 지구에서 대한민국처럼 지정학으로 개판인 나라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동네가 뭐 따뜻하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자연지리적으로는 뭐 괜찮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그런데 지정학, 정치지리학적으로 한국처럼 나쁜 나라는 세계 없습니다. 정말 그 우범지대에 살고 있는데 보세요. 옆에 있는 나라 네 나라가 뭐 네 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세 나라가 있는데 맨 저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아주 그 골치 아픈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위에 러시아. 러시아가 여러분 그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국경 붙어 있는 거 아시죠? 한국하고 러시아, 북한의 그 끝에 10km 정도가 러시아랑 붙어 있는데 언제 그 국경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1860년에 러시아가 중국한테 고기를 뺏어가지고 한반도하고 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거기 뺏은 데를 그 연해주 700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뺏고서 거기다 도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방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예, 러시아는 한국이 참 좋아요. 그냥 어느 날 한 줄로 서서 탱크 만 대가 밀고 들어오면 원산까지 그냥 오죠. 얼자든 항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나진 선봉하자고 난리치는 거는 그걸 다시 막고 자기가 동해바다로 나갈 길을 열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뭐 일본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강대국이니까 무섭고, 그리고 저 밑에 미국 깃발이 있는데 미국은 세계 챔피언이니까 지구 어디 가도 미국 깃발은 있습니다. 지구 어느 곳을 잘라서 그래도 미국 깃발은 그려야 되는, 다행히 지금 미국이 우리 편인데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하는 말은 뭡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하는 말은 야 미국 빼고 하자. 미국 빼고 하자. 너 치사하게 왜 미국하고 같이 하니? 미국 빼고 하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43배인데 그 말에 아직도 쩔쩔매고 있는 건 뭔가 잘못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정말 이 암살당하기 얼마 전에 그때 갑자기 그동안 그 나라 자유국부하는데 자신이 생긴 거죠. 자신이 생겨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북한한테 야 활이든 뭐든 아무거나 들고 덤벼봐. 아무거나 들고 덤벼. 그리고 바로 전에는 그 삼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야. 그런 얘기 지금 왜 못합니까? 박정희는 북한보다 2배도 안 쓸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40배나 더 쓴 나라가 그 얘기를 지금 못하고 살고 있는 이런 이 비정상을 우리가 좀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왜 우리가 북한보다 센데 미국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데 왜 미국을 붙들고 있지? 박정희 대통령이 대전략을 평화통일전략으로 바꿨습니다. 대전략의 목표는 통일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평화로 바꿨거든요. 그러려면 전쟁이 아니라야 됩니다. 우리 통일의 목표가 평화통일이니까. 그런데 평화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하려면 못해야지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센 힘과 같이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돼. 그래서 미국을 붙들고 있는 거야. 우리가 힘이 약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여러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애들은 그런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이게 시비를 걸 수가 있죠.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통일, 전쟁 억지라는 상황에 결정적 기여를 해주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박정희 이렇게 이 구사혁명 일으키는 그런 날이죠. 구테타. 구테타라는 말은 나쁘고 혁명이라는 말은 좋다. 제가 잠깐 썼지만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구테타하고 혁명은 정권이 바뀌는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5.16을 구테타로 막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격의 나라 권력을 바꾸는 것이 구테타입니다. 그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구테타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렸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고, 혁명을 했는데 나라를 망쳤다 그러면 그건 못한 거고 그러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게 구테타입니까 혁명입니까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정치학개론을 보면은 그
그거만 읽어도 논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박정희는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먹지도 못하는 나라 먹게 만들어 놨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지. 뭐 쿠데타냐 뭐냐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시비 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 쿠데타가 그러면은 정당화될 수 있는 거냐? 그래도 민주국가에서 헌법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거대로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사회적 혼란, 경제 파탄 상황, 북한의 도발 위협. 사회적 혼란은 그때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 바꿔달라고 와서 데모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보다 더해요. 독일의 그 1차 대전 다음에 민주국가가 생겼는데 이게 뭐 나라도 아니죠. 거기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버터값이 1년 만에 억배씩 오르는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히틀러가 해결하지. 정말 버터만큼 사는데 리어카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나가야 되는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히틀러가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바로 그 주어진 상황이 쿠데타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뭔지 아는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것이 왔다. 이거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경제 파탄 상황.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건설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경제 발전도 이제 했지만은 이때까지도 우리가 북한한테 밀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사회주의가 스피드가 납니다. 처음에 더 빨라요. 여러분 그 애들한테 말이죠. 두드러 패면은 10등까지 올라가는 건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그놈들이 1등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두드러 패면은 그래서 사회주의가 빨리 성장하라죠. 1950년대 국제정치에서 사회주의가 이기는 거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통령일 때 그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우파 자유주의자 지도자인데 소련을 갔습니다. 소련을 갔는데 후르시초프가 자기네가 이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공위성도 먼저 쏘고 다 그랬죠. 역사는 우리 편이요. 당신네는 우리가 묻어버릴 거예요. We will bury you. 너 묻어버릴 거야. 산채로. 그때 닉슨 부통령이 후르시초프한테 말을 못하고 작은 소리로 당신네 아이들은 자유주의 체제에서 살게 될 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역으로 보면은 자기는 그 말을 할 때 솔직히 자신은 없었다. 그랬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후르시초프의 아들이 미국에 교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도 땄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책을 쓰면서 자기가 자신 없게 얘기한 말이 맞았다 했는데 바로 이때 북한은 잘 나가고 한국은 못 나가는 나라입니다. 1960년에 한국이 어느 정도냐 지금 아프리카 가나입니다. 그 미국 국제정치학자들 책 보면은 60년대에 가나랑 똑같은 대한민국은 지금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지금 이렇게 왜 달라졌느냐? 그 설명을 하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지도자하고 그 국민의 그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 위협. 이제 북한은 아까 우리 유동열 박사가 그러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4.5일 만에 한 번씩 도발을 했대요. 4.5일 만에. 일주일에 거의 2번입니다. 근데 거기서 침투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죠. 못 잡은 거. 이렇게 매일 이 나라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내가 후르시초프하고 닉슨 얘기했듯이 바로 미국과 소련마저도 미국이 좀 이렇게 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도 그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은 잘 나가는 나라. 그래서 그 무렵에 세계에서 북한은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한국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북한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앞으로 21세기 세계는 사회주의의 세계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80, 240, 800. 80, 240, 800. 바로 박정희 쿠데타 하고서 바로 그 무렵입니다. 60년, 61년. 80이 뭐냐?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80입니다. 그리고 240이 뭐냐? 북한의 개인소득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돈으로 나누니까 남한보다 3배 잘 살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800은 그때 필리핀의 국민소득입니다. 필리핀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때 한국보다 10배나 잘 살던 나라다.
그거 다 바꿔놓은 것이 박정희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정희가 18년 동안에 국민소득 증가 속도가 북한보다 연평균 17배였습니다. 매년 17배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을 모든 면에서 다 앞서놓는데, 돈에서 앞서놓는데 성공을 했죠. 돈에서 앞서놓고 그것을 이제 이 국가 안보 쪽으로 이렇게 기여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예. 이거 뭐 아까 했던 얘기고 올 것이 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국제정치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국제정치학 교수보다도 그 사람은 국제정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혁명보고에 6개를 보면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그때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혼란돼가지고 뭐 이게 도대체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랑 막 섞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예, 그 앞에 두 개가 바로 5.16 혁명의 국제정치적인 측면인데 어디에 붙어야지 살 거를 정확히 알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가지고 따지는데 그걸 왜 따지느냐? 국력 분석을 할 줄 몰라서 따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세냐를 보면 그거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세냐를 보면 센 쪽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센 쪽에 붙으면 되는 거죠. 저는 미국이 지금 중국보다 10배는 세다고 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얘기입니다. 학자들 얘기로 미국 군사력은 중국보다 10배 강하답니다. 균형이 아니에요. 10배, 10대 1이면은 미국 해군 지금 274척밖에 안 남았다고 트럼프도 난리치는데 그 274척이 얼마나 센 군사력인지 아십니까? 미국 해군은 미국 다음 해군 17개 합친 거는 같습니다. 2등부터 18등까지 합친 거는 같은데 이거 모자르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450척으로 늘려라라고 얘기했더니 해군에서 455척으로 해달라라고 지금 보고서 냈습니다. 이거 그 국력을 분석하면은 그런 거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도 중국이 센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구에서 제일 중국이 세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떠나서 파워를 떠나서 이데올로기라든가 이 삶의 방식이라든가 경제 발전 양식이라든가 이거가 미국식으로 우리가 쭉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그대로 알고서 저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맨 처음에는 이거 뭔가 하고 의심하다가 그대로 이거 지지해로 이게 바뀌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뭐 그때 그 깡패들 뭐 저는 어렸을 때지만은 그래도 깡패들 나는 깡패 누굽니다 하고 잡아갈 때 보통 국민들이 너무 좋아한 겁니다. 최근에 뭐 삼천교육대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어요. 자유하고 방종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금 까먹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혼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뭐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하나 또 놀라운 사실은 군인 출신들이 칼을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칼 그거 안 돼. 돈이 많으면 칼은 저절로 생기는 거야. 돈부터 먼저 돈부터. 그래서 이 사람은 부국강병입니다. 부국강병. 북한은 강병 부국하다 망한 나라예요. 우리는 부국강병 순서가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 전쟁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돈이 많은 나라하고 군사력이 센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돈이 많은 나라가 이긴다가 역사의 교훈입니다. 처음에 군사력이 많은 나라가 처음에는 좀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아예 그냥 한 큐에 죽일 정도로 세지 않는 한 돈이 많은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보기보다 어느 나라가 힘이 더 세냐, 전쟁하면 누가 이기냐 해도 군사력을 보지 않고 경제력을 보는 바로 그거를. 그리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할 때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렸을 때. 무슨 개소리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가난한데 무슨 민주주의 하니. 돈이 생기면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독재를 이거를 저 숨기려고 저 얘기한다라고 우리 다 생각을 했는데 전 그게 국제정치의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민주주의는 산업발전의 산물이다. 그리고 어느 이상 국민소득 옛날에 만불로 쳤죠. 만불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불이 넘으면 뭐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6.29 선언 나올 때가 국민소득 10,000불일 때입니다. 그러니 딱 맞아 떨어지는데, 세이머 마틴 립셋이라는 아주 그 정치학의 대가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저 논문은 안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은 논문 안 읽어도 아는 것이죠. 그거를 알고 있었던 대통령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뭐 쭉 넘어가고요. 월남전 가는 거. 네. 여러분 그 여기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나라로 등극하는 게임입니다. 국가가 뭡니까? 국가는 전쟁하는 조직이에요. 전쟁 못하는 건 나라도 아닙니다. 나라 국자라는 글자 보면은 큰 네모, 바깥에는 큰 네모는 영토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그 삐쩍 큰 땅이라는 뜻입니다. 조그만 네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창이라는 뜻입니다.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큰 땅은 정치학적으로 영토입니다. 그리고 창은 주권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네모는 국민이죠. 영토, 주권, 국민. 국가라는 것은 모름지기 창 들고 지키는 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여러분 잘 살게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여러분 지켜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 얘기하면은 뭐 그러냐 그래도 헌법에 써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우리를 지켜줄 사람을 지켜주는 것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지, 잘 살게 해주는 거 지킨 다음에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민주국가에서는 잘 사는 건 개인한테 책임이 더 많습니다. 국민 잘 살게 해주는 건 김정은이나 하는 얘기죠. 왜? 그건 공산국가니까 네가 국민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내가 다 잘 지켜드릴게요. 게임의 룰을 잘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측면을 우리가 지금은 공부해서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잘 모를 때 그거를 알고 그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나라를 끌어갔다라는 얘기죠. 다음 편지 또 보겠습니다. 월남에 가는 것도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국제정치에서 이제 전쟁하는 나라가 됐는데, 저것도 뭐 그냥 나는 전쟁을 좋아해 그래서 간 것은 아니죠. 딱 세상 돌아가는 판도를 보니까 이거 지금 미국이 월남에 빠져들고 있구나. 이놈들이 지금 그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데 분명히 주한미군 뽑으려고 그럴 거야. 이거 뽑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한 겁니다. 우리가 대신 가고서 그 대신 여기 있는 미군 안 가게 좀 해주자. 그럼 우리 국군이 미군보다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북한이 미군을 더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북한이 미군을 더 무서워하죠. 왜? 저거는 뒤에 있는 그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사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바로 그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그 메사단을 보내주면은 여기 있는 미군이 안 가면은 그거로 전쟁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아주 심오한 전쟁론, 전쟁 이론을 이해하고서 저 행동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가서 용병이다 뭐다 그러고 뭐 양민 학살했는데 우리가 군복 입은 놈들하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건 다 스스로 다 양민이에요. 게릴라들이 다 양민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최명신 사령관이 그 사령부 보면은 양민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양민을 하나라도 건드리면은 그거는 이 베트콩 몇백 명 죽인 것보다 더 못한 일이라는 그걸 누누이 우리 병사들한테 강조하고 그렇게 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월남 갔을 때 그 월남에 있는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를 했죠. 이런 그 당당하게 다 얘기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무장간첩이 왔는데, 저는 그때 그 적선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콩 볶듯이 그냥 빠바바박 소리가 나는데 그때는 그냥 몰랐죠.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 청와대에서도 이 소리 들렸을 거 아니야? 적선동에서 들렸는데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청와대 그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 대통령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 콩 먹듯이 총을 쏴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라를 끌어간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심정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떡할까?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를 죽이러 온 놈들이 콩 먹듯이 총 쏘는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그런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닉슨 독트린이라는 이거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저거를 극복하는 과정은 참 기가 막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뭐냐?
옛날에 냉전 시대 때는 그냥 지구가 반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반으로 쪼개져 있고 이쪽은 파란색, 저쪽은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이 아무리 꼬마라도 미국이 못 건드려요. 왜? 뒤에 소련이라는 형님이 계시거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파란색 쪽에 피하는 여기 꼬마라도 소련이 못 건드립니다. 왜? 형님이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냉전 시대 때는 꼬마들한테는 안전한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 때는 미국이 베트콩한테 지는 시대예요. 왜? 베트콩이 아니라 뒤에 소련이 있는 거거든요. 소련이 한국 못 건드립니다. 왜? 미국이 있으니까. 바로 닉슨 대통령은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흐트리는 작업인데 그걸 어떻게 흐트리느냐. 야, 이거 보니까 소련 놈들하고 중국 놈들하고 서로 싸우네. 이걸 갈라놔야 되겠다.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으려면은 바로 중국 그 밑에 미군 50만 명이 지금 월남가 있는데 이거 빼줘야 돼. 그래서 중국의 밑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남은 죽는 겁니다. 그러고서 중국, 너 내가 월남에 있는 미군 50만 명 빼줄 테니까 그 대신에 중공군 전부 다 만주에다가 넣어놓지 소련하고 맞먹게.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 이게 국제정치의 강대국 국제정치인데 그게 강대국 국제정치에서 그 기본 이론은 강대국들은 서로 죽으면 안 됩니다. 강대국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작은 나라를 찢어놓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 게임이 바로 닉슨 독트린 월남전인 것을 박정희가 딱 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어떻게 살겠나? 고슴도치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뭐 그냥 그 흐물흐물하게 살다가 저는 그게 바로 10월 유신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10월 유신이 나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미군이 또 그런 상황에서 또 가겠다네. 그 7사단 빠질 때 그래도 그때는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요새 보면 우리나라 너무 팍팍해요.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좀 또 돈도 많이 생기고 그랬으면 좀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살지 말이죠. 그 미군 가는데 잘 가시오 혈맹. 우리나라 신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 가시오 혈맹. 그 7사단의 그 사단가가 아리랑이더라고요. 그 아리랑 부르고 가면서 그놈들도 눈물 흘리고 우리도 참 가면서 그 아쉬워하고 그 부대가 그 텍사스에 있는 킬린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텍사스 대학 다닐 때 킬린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그 미군 철군할 때 따라온 그 결혼한 부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김치가 좋아가지고 김치 먹으러 킬린도 드문드문 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이제 철수했던 7사단인데 신문에 그래도 잘 가시오 혈명의 벗 뭐 이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박정희 대통령 말대로 그 나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나라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고맙게 한 거는 고맙다고 인정을 해야지. 지금 워싱턴에 가보면은 그 미국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 말이 참 감명스럽습니다. 거기에 이제 써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국민을 지켜주자는 나라의 부름에 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하노라. 멋있잖아요. 어디 지구 끝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 자유 뭐 다른 거 칩시다. 미국의 이익이라고 해요. 어쨌든 미국의 이익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는데 야 가서 싸우자. 근데 애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와서 싸웠답니다. 싸워갖고 몇몇 명 죽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경의를 표하노라. 이런 국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다 이런 거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국가, 전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이 까먹고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정말 매일 화는 났지만은 그때는 뭔가 그냥 막 그 다이내믹도 있고 우리처럼 뭐 대학교 다니면서 뭐 먹물들은 그랬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주 즐겁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 늙으신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열심히 살았지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그렇게 국민들을 다이나믹하게 흥분하고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나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뭐예요? 끝에 저거. 맹장도 아니고 끝에 저 반쪽 파란 건데 이게 아직 빨간 거가 70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빨간 거로 만들겠다는 세력이 전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끝자락에 하나 붙어 있는데 저게 아직까지 근데 이 월남 보세요. 월남의 이쪽 맨 밑입니다. 거긴 거기죠. 위에는 월맨이고 밑에는 월남인데 미국이 말이죠. 휴전선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한번 쭉 내려와 보세요. 중국 거치지 말고 내려와야 되지. 바다로. 휴전선에서 바다로 내려와서 월남. 그게 바로 냉전 때 미국이 지켜주던 선입니다. 근데 닉슨 독트린하고 대땅 하면서 그 선을 무너뜨리는데 휴전선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이게 월남이 이제 공산화 됐죠. 이제 한국 하나 남은 겁니다. 아시아에. 저거 지도로 보면 제가 한국이 파란색으로 남아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저거는 빨간색이 되는 게 오히려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과거 역사가 그렇게 후지지 않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걸 파란색으로 만들어야죠, 위를.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냉전시대 때는 말이죠. 휴전선은 우리만 지키는 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막으면 되는데 미국은 저것이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것은 전 세계의 자본주의,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선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선은 그 당시에 아주 철벽같이 강한 선입니다. 학자들은 저거를 Line of the Global Strategic Balance, 지구 전체의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날아가는 상황이 닉슨 독트린,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대응이 유신. 그래서 유신을 지금 거꾸로 오배보면 제가 그 얼마 전에 10월 유신의 국제정치학적 해석했는데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참 이건 뭐 무슨 학문적으로 무미건조한 말이 아니라 이런 절절함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 선이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으로 바뀌는 순간 근데 사실 북한도 황당해가지고 중국이 미국하고 친해진다는데 그래서 그때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게 72년에 나오는데 김일성의 권력을 왕창 강화시킵니다. 북한도 이제 그때 그런 상황에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불안을 느꼈던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이거 뭐 10월 유신 할 때 그 얘기니까 우리 다 옛날 기억하고 넘어가죠. 좀 넘어가고 카터랑 싸우는 얘기 아이고 저 카터는 저는 카터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이 무조건 대한민국 편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저 사람은 김일성을 더 좋아해요. 내가 그 재작년에 어틀란타라는 조지아에 있는 그 큰 도시인데 거기에 카터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박정희의 피자도 없어요. 근데 김일성하고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 사진 그거를 사진을 뒤에다 하드보드 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실물보다 더 큰 거를 걸어놨더라고요. 김일성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박정희를 안 도와주는 이유가 박정희가 독재자라서. 그러면 김일성이는 결국 그러다가 그 미군 장군들한테 뭐 서울에 왔을 때 박정희는 너 미군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무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대사관 직원한테 박정희가 주한미군 얘기도 철수자 얘기도 꺼내지 말라 그렇게 준비해. 그런데 둘이 앉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일사천리로 주한미군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걸 한 시간 얘기하니까 무리하게 화가 나죠. 뭐 분노해가지고 와갖고 여기 저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차에 내려가지고 안 들어가고 서갖고 막 화를 막 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이라든가 미국 관리들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라고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무슨 소리야? 바로 그래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막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한다더니까 가려면 다 가. 가려면 다 가. 가라고 그래. 가서 화를 냈습니다. 갈 테면 다 가라고 그래. 미국이 갑자기 오면하는 거예요. 야, 저기 원자탄 만들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것도 가지 못한 이유가 되는데 그 정도의 이 깡이나 뭐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카터는 참 그게 두고두고 이제 속이 쓰리는 사람이죠. 그 늙은 다음에도 가서 김일성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뭐 그래도 우리나라 왔을 때 예우를 해줬죠. 우표에다가 사진도 넣어주고.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대화
그게 무슨 뭐 이상한 정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북대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쌀 주겠다는 얘기도 박정희가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예. 그거를 마치 어느 정부는 그걸 안 한다고, 아니 가서 빌빌거리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주면은 우리가 그걸 왜 주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당하지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는 쌀이 누가 먹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것도 모르고 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안보 대통령이 북한하고 얘기하겠다, 북한한테 쌀 주겠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그죠? 닉슨 대통령처럼 반공 대통령이 중국 찾아가지고 수교하자 그러면 국민이 걱정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김대중 대통령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어떤 얼굴인가 한번 보다고 가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엄격한 인상 아니야, 냉철하고, 그런데 가니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더라고. 그쵸? 우리 대통령한테 돌멩이 던지려고 있는데 대통령이 차가 지나니까 못 던지겠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이구나. 보통 때는 뭐 이거 그냥 가까이 오면 돌로 머리를 맞추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바로 그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입니다. 그 직책이 존경을 당해야지 나라로서 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뭐 이제 아까 다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북한이 잘 살았다. 6.25 때도 잘 살았고, 6.25 때 북한이 갖고 왔던 총 중에 따발총이라는 총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다발입니다. 다발.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입니다. 와, 그놈들은 그때부터 총을 만들었냐? 그렇죠. 일본이 2차 대전 때 전쟁하려고 총 만드는 공장을 다 북한에다 놓고 왔거든요. 사실 일본의 덕을 더 많이 본 것이 지네들이면서, 북한은 1948년에 나라를 세웠죠. 중국은 1949년 10월인데 김일성이가 따발총 만들어서 중공군한테, 모택동의 그 공산군한테 총을 원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느라고 6.25 때 와서 다 도와주고 그런 것이죠. 그 정도로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뭐 그냥 남북한 출발점 쭉 보면은, 뭐 발전 볼까요? 발전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 북한은 92. 뭐 전기가 있어야지 뭘 하죠. 그때 그것들이 전기도 다 끊고 말이지. 바로 그러던 시절을,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출발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박정희, 남북한 대결이 박정희, 김일성의 대결인데, 이건 누가 보다도 박정희의 완승이다. 박정희의 완승이다. 아까 얘기한 80, 240, 800 그 얘기 있는데, 뭐 저거는 이런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그 옛날, 믿을 수 없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 쭉 우리가 이제, 이것도 뭐 박정희 때 바로 60년대 초반에,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해방될 때는 물론이고 60년에도 훨씬 앞서고 있었고, 또 넘기겠습니다. 저거 뭐 나중에 글 보시면 되니까. 이것이 좀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군사비 지출 현황. 한국이 북한의 군사력을 돈으로서 완전히 앞서는 것이 76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북한이 앞섰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이 숫자에 또 우리가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재작년인가 그 연초에 대통령한테 이렇게 정책 보고하는데, 제가 국가보훈처 토론하는 그 학자로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당 국회의원이 국방장관이 있는데, 당신 북한보다 국방비가 30배가 되는데 왜 매일 돈 없다고 쩔쩔매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북한보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30배나 되는데 왜 돈 없다고 쩔쩔매? 그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사회주의 프라이스하고 자본주의 프라이스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대장 월급하고 북한 대장 월급하고, 우리나라 병장 월급하고 북한 병장 월급하고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비행기랑 비슷한 비행기를 사는데 북한은 얼마인지 따져보세요. 그거 다 지금 몇십 배 내도 되는 겁니다. 바로 국회의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 북한 보통 사람보다 30배 월급 더 받지 않겠어요? 근데 왜 매일 돈 없다고 쩔쩔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엑소로 북한을 앞선 것이 1976년, 75년까지도 북한보다 오히려 밀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군사력이 북한을 앞서는 것은 그것보다도 또 한참 더 뒤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박정희는 북한을 이렇게 앞서게 됐고, 그리고 79년에는 하여간 칼이든 뭐든 다 들고 덤벼라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금 북한은 저거 이제 곧 가요. 우리가 곧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그 란코프라는 저 사람이 그 모스크바 출신인데, 김일성 대학에서 학부를 나오고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북한 노스코리아 워크아웃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굶어 죽지 않냐면은 김정은이가 배급을 잘 줘서가 아니에요. 못 먹는 사람들한테 배급을 못 주니까 니네들이 나가서 알아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토끼들을 풀어준 거예요. 집토끼 풀어 뜯어다 주면 굶어 죽는데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문 열어갖고 나가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나가서 먹고 살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먹고 살아서 북한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 몇 년 전 얘기인데,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제공하는 아줌마들이 미 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제 혼자서 먹고 살 줄 알게 된 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목적이 김정은 네가 뭘 해도 괜찮은데 내 돈만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전혀 관계없는 국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정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북한 곧 끝난다는 그런 얘기를 뭐 쓴 책이 있는데 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병사는 미군하고 키가 같습니다. 북한 병사 저거 어린애가 아닙니다. 이대 학생들이 북한 병사들이 총 들고 지나가는 사진을 보여줬더니 국민 학생들을 하계회인 줄 알더라고요. 얘네들이 현역이야 그랬습니다. 현역. 그렇게 우리 조갑재 사장님이 그 얘기 많이 했지만은 족속을 바꿔놓은 것이죠. 남한하고 북한이 그 지도자 다른 사람 해가지고 족속을 바꿔놓은 겁니다. 북한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는 있죠. 자극히. 그런 면에서. 다음 페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은, 그럼 뭐 우리가 별로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된다고 답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뭐 대충 다 돼가니까. 그 끝이네요. 하여간, 이게 역사는 지금 박정희를 얘기할 역사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가 박정희를 다 경험하고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하지만은 이제 자료를 모으고 이 그래도 세계에 빛나는 이 정치가에 대해서 한번 자료도 수집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 연구하시는 분들, 뭐 선구자적인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자랑스러운 인물이죠.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그 허심탄회하게, 저는 내가 옛날에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 때, 그때 이제 그 역사가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공도 있고 과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공도 있고 과도 있지. 근데 어떤 게 더 큰데 그걸 한번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도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야 그래도 공이 더 많다. 이승만 대통령 그 사람 없이 대한민국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박정희 없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이 강연회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케네디랑 나이가 같아요. 케네디가 1917년생이라서 금년 100주년입니다. 미국의 정치에 케네디가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의 정치에 박정희가 미치는 영향, 이게 비교가 되지가 않죠.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을 뭐 수함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참 객관적으로 한번 잘 알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뭐 제가 맡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 토론이 더 좋은 논문들이 많을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